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미술품 소장센터의 현우와 학예연구사라고 합니다. 이번 비물질 소리를 수집하는 문제에 관하여라는 이제 전문가 대담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대담은 지금 청주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MMC의 청주 프로젝트 2022 도시공명이라는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먼저 청주 프로젝트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면, 청주 프로젝트는 이제 실내 공간에서 벗어나서 야외와 공용 공간을 활용해 도시와 일상 공간이라는 주제로 매년 개최되는 정례전입니다. 올해 전시 도시 공명은 권병준, 김서량, 김준, 팀 트라이어드 총 4팀이 참여했고요. 도시 속 일상 공간을 청각으로 감각하는 사운드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주관이 기존 미술관들이랑은 다르게 미술품을 수장하고 보존하는 센터의 기능을 하는 만큼 청주관의 고유 특성을 살려서 미술 작품의 수집과 기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 출품된 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작품의 경우는 특정한 형태가 없는 비물질 작품인데요. 소리나 퍼포먼스와 같이 무형의 작품을 미술관에서 어떻게 수집하고 보관 또 전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일단 이영주 학예사님부터 짧은 기관 소개와 그리고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 수장센터 운영과에서 수장품을 관리하고 또 연구조사하고 또 이것을 개방형 수장고라는 특수한 공간 내에 재분류하고 재구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학예연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장품 자료관리과의 학예사 이지희고요. 사실 저는 이제 대외적으로는 학예사지만 오랫동안 미술관의 아키비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 현재도 국립현대미술관의 아카이브 수집과 이제 구축, 관리, 뭐 서비스 이런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카이브가 굉장히 미술계에서 점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인데 미술 아카이브를 수집해서 연구자나 이용자들을 만나기까지 필요한 어떤 플랫폼 같은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예술기록원에 근무하고 있는 정보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연극, 음악, 무용, 미술 이렇게 다 전 장르를 다루고 있고요. 그중에 저는 이제 시각예술 분야 아카이브 컬렉션 구축하는 업무와 그중에서 이제 구술체력 사업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상의 수집기관 프랙티스 오브 컬렉션 운영자인 이소미와 이보름입니다. 저희는 좀 소개가 좀 구체적으로 처음에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오늘날 소장이 좀 모호한 작품들을 가상으로 수집하고 그 소장에 둘러싼 논의들을 전개하면서 이에 반출과 전시를 통해서 저희가 연구했던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2021년 8명의 기획 연구자와 31명의 팀 혹은 작가와 같이 협력해서 개별 작품에 맞는 31개의 수집 케이스를 정리했고 이를 기반으로 소장품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소장품이 시스템에 기입될 때 작품의 개별성이 소거되지 않는 환경을 고려하고 작품이 가진 비고정성과 유연성을 확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장품 관리 시스템을 주축으로 가상의 수집 기관으로 확장을 하면서 방향성을 설정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소장품을 전시장에 반출을 할 때 어떻게 반출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시스템에 업로드한 소장품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향성을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소리라는 것이 들리긴 하지만 뭔가 형태가 시각적으로 없는 비물질, 그러니까 무형의 작품인데 일단은 이제 요즘 현대미술에서는 이 소리, 사운드 아트에서의 소리뿐만 아니라 뭐 퍼포먼스 또는 온라인
작품들도 있고요. 뭐 AR, VR 이런 이제 신기술들을 사용한 작품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에서의 비물질 작품은 굉장히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는 있는데 실제 그 비물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신 패널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개념이나 범주가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프랙티스 오브 컬렉션이 생각하고 있는 비물질 작업 또는 이제 예술 작품에 대해서 그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비물질 작품과 물질 작품의 어떤 분리를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사실 부피와 질량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의로는 그 어떤 작품이 비물질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공명에서도 전시가 되고 있는 그런 사운드 작품을 송출을 하고 있는 그 디바이스가 물리적으로 큰 부피로 설치가 되어 있다거나 혹은 그 작품을 관람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간,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거나 이러한 특성을 보았을 때 그것이 설치가 되었을 때 실제 비물질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굉장히 모호한 지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물질 그리고 비물질 작품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또 의도는 또 어떠한 것일까 이런 질문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질문에 저희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어떤 물질 기반의 수장 혹은 소장의 방식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비물질적인 그런 작품을 좀 환상화하고 낭만화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어떤 취지가 미술관 안에서의 비물질의 수용 맥락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미술관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록원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록원에서는 사실은 어떤 오브제 물질의 어떤 오브제 대상으로서의 어떤 작품을 취급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또 어떤 맥락에서 보냐면 작품과 기록의 구분에 대해서 좀 이 비물질이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 부분이 좀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록원 안에서 이제 비물질이라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 기존의 종전의 그 오브제로 생각을 했던 작품의 개념 자체가 좀 달리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기록원과 사실 미술관 안에서 그 작품을 내지는 보존해야 되는 대상으로 접근하는 이제 핵심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제 기록원 안에서 구술체력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구술이니까 누군가 예술가의 말을 기록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긴 해요. 쉽게 보자면. 근데 저희가 구술체력 사업을 통해서 기록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대상 자체가 그 말에 담긴 메시지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실 비물질이라는 어떤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건데 구술체력 사업에서 저희가 그 기록을 하려고 하는 영역은 어떤 말의 태도, 그다음에 말의 소리, 말의 느낌, 말의 의미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단순히 그 구술을 하고 있는 화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화자와 또 화자와 청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의 내용은 청자와의 관계 속에서 또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자와 청자만의 어떤 그 주변 환경, 그 공간의 느낌 이런 것도 다 당연히 저희는 중요한 기록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화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태도로 청자의 말을 듣느냐, 청자는 또 화자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임하고 있느냐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비물질 기록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아키비스트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예술 작품이 결과로서의 작품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작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미술관에서 어떤 사운드만으로 설치되어 있는 작품은 당연히 그 결과로서는 비물질이죠.
근데 그 사운드가 생산되었던 과정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물질적이고 너무나 물리적인 행위잖아요. 뭔가 사운드를 생산해내야 되고 이거를 비물질인 작품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그거를 캡처하는 어떤 도구, 마이크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작품의 결과로서 사운드 작품은 뭐 정말 부피와 질량을 차지하지 않는 비물질적인 작품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작품이 어떤 과정의 최고의 나중에 그 결과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게 정말 비물질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제 이제 또 저희 미술관에서 다른 그 백남준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패널로 참여했던 그레고리 짐먼이라는 교수가 백남준의 어떤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른 영향을 받은 동시대의 어떤 작품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걸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작가들 그룹이 생각나진 않는데, 프로젝트 드리프트인가요? 이렇게 좀 그 미국하고 영국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 미디어 베이스의 어떤 작가들이에요. 그래서 뭐 DJ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주 큰 뭐 스테디움 같은 것들을 빛하고 뭐 공기, 사운드로 채우는 그런 작품, 시각적인 작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레고리 짐먼 교수가, 여러분들은 이 작품이 굉장히 그래서 비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냐, 근데 이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서 5톤의 장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예술에서 비물질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른 더 전문가이신 패널 선생님들의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당연히 이제 앞서 선생님들처럼 이번 질문을 되게 고민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가운데 이 비물질 예술이라는 걸 우리는 갖고 있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그 부문에 정확하게 부문에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있죠. 이건 분명히 작가의 뭐 퍼포먼스를 퍼포먼스 기반의 작품인데 이게 실제로는 사진으로 분류가 돼 있거나 영상으로 분류가 돼 있거나 뭐 이런 경우 심지어 조각 설치로 들어가 있는 작품도 있고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선생님들 말씀하신 부분 사실 되게 다 맞는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문제점이라서 과연 이 현대미술에서 이런 구분이 가능한 것인가. 사실 부문도 우리가 이게 회화인지 조각인지 모르겠는 이런 작품들도 있듯이 이런 물질성, 그다음에 이 비물질성도 구분하기 참 힘들지 않나. 현대 예술에서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과 또 이제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기록원에서 또 이제 근무하시는 선생님 어떤 다양한 이제 그 기관, 그리고 이제 활동 영역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품을 수집 또는 이제 기록, 이제 아카이브를 또 수집하는 어떤 절차 나 방법이 존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담의 그 미술 쪽에서 이제 근무하시지 않고 이쪽에서 활동하시지 않는 일반 관람객분들을 위해서 이게 이제 그 기관에 수집되고 또 이제 그 보관되는 절차를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1년에 한 2차례 정도 이제 수집 제안이 이제 들어오면 학예사들이 수집 제안을 하게 되죠. 예, 수집 제안을 하는데 그것은 뭐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국 뭐 미술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 각 부문 전반 정말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는데 한 해 동안 뭐 그 학예사들이 전시나 뭐 교육이나 연구 활동을 통해서 이제 발굴한 작가와 이제 작품들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수집 회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결정이 나면 이제 가격 평가를 거쳐서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 조사 연구 결과에 따라서 뭐 특정 뭐 예를 들어 뭐 단색화 부분이 부족하다 이러면 이쪽 중에 좀 더 연구를 해서 작품들을 뭐 수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민중 미술이 좀 부족하다 이러면 이쪽 부분에 더 수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작품은 취급하진 않아요. 이제 기록원이기 때문에 작품은 취급하진 않고요. 기록물 위주로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록물을 입수를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예술가라든가 아니면 예술 단체로부터 기증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도 뭐 사실 유상 기증, 무상 기증으로 조금 나눌 수는 있어요. 그리고 기타의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록물을 생산하는 방법이죠. 저희 구술체육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공연 현장에 찾아가서 이제 공연을 기록을 하는 자체 제작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의 어떤 최신성이라던가 뭐 다양성을 위해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입도 일반 유통 채널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과 아니면 옥션을 통해서 좀 기획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고요. 기록을 다루는 유관 기관들끼리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어떤 내용이나 주제나 형식이 자관보다는 다른 기관에서 조금 더 보존하는 게 좋겠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럴 경우에 저희가 협력해가지고 이관을 해오는 방법도 있어요. 방법은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 기록물들을 입수를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제 기록관리 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절차를 이제 저희는 따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총량은 거의 80만 건 정도 돼요. 그리고 이게 디지털 기록이 이거 비물질 아니야 이렇게 하셨지만 사실은 관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실 이거는 물질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 디지털 파일들을 다 건술 시자면 또 저희가 이제 35만 건 정도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물리적인 기록물이 많고 저희가 이제 대외적으로 지금 그동안 이제 도서 기록 위주로 많이 서비스를 해 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기록 관리를 하기 위한 이제 체계를 굉장히 좀 안에서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소장하고 있지만 밖으로 보여지지 않은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량하고 있는 양을 봤을 때는 지금 80만 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년이면 1년 이렇게 그 기증이나 아니면 이렇게 여기 기록원에 기록 아카이브를 넘기고 싶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기준이 있을까요? 이 기증을 받는 어떤 일반적으로 절차나 심의? 아카이브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선택하는 기준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소장 기록물이 얼마만큼 유일한가, 얼마만큼 기간의 목적에 부합되는가, 그 다음에 얼마만큼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일단 유일본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록으로서 가치를 띠기 때문에 기록 관리에서는 아날로그 물질성 위주로 이게 접근하고 관리하는 방식들이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디지털 쪽으로 넘어가서는 사실은 굉장히 기존의 어떤 원칙과 제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수집 파트 쪽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기록물들에 대해서 이제 수집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집 검토 회의를 거쳐가지고 기록 현장에 당연히 가요. 가서 이제 어떤 만큼의 기록이 있는지, 얼마만큼 이제 가치를 띠고 있는지를 현장 조사를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뭐인지 개요서를 만든 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수집 검토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 자료들의 내용은 무엇이고 기존에 있는 우리 소장 자료와의 어떤 부합성은 얼마만큼인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기증자의 조건들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도 또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정말 수용 가능해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여건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거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뭐 회화나 조각 같은 전통적인 매체가 아니라 그 이제 뭐 영상 그 사운드든 뭐 퍼포먼스든 항상 다 저장 매체. 근데 그 저장 매체가 이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 왔는데요. 뭐 예전에 같은 뭐 16mm 필름부터 시작해서 뭐 CD, DVD, 지금 USB 매장 하드까지 이렇게 그 저장 매체가 발전을 해왔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이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연구센터에서 이제 아키비스트로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하셨으니까요. 이런 그 디지털 그 저장 매체로 들어오는 수집물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관을 하고 관리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참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사실상 기록에서는 재앙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네, 디지털 디제스터 뭐 이렇게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디지털 자료를 참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 종이 수천 장이 그냥 파일 하나로 대체하니까 굉장히 편한 것 같죠. 근데 사실상 생각해 보면 이 하나의 파일 포맷은 시간이 곧 지나면은 계속 뉴 매체로 변하고 우리는 이것들의 내용을 계속 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하려면은 매체를 계속 변환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더 잘 아시는 선생님들이 또 많이 계시지만 기록학에서 이 디지털 자료를 보존하는 것에는 아예 그냥 교과서에서 여러 가지 방안과 방법들이 나눠져 있을 정도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미술관의 예를 든다면은 아주 뭐 오래된 문서 그냥 기본 디지털 매체가 아닌 것들도 있고요. 그 당시에 좋은 자료로서는 이제 35mm 이런 필름부터 그다음에 이제 흔히 슬라이드 필름부터 인화 사진의 어떤 필름들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것들을 베타캠이나 VHS 같은 어떤 자기 매체로 막 구워서 흔히 이제 비디오 테이프죠. 카세트 테이프거나 이런 자기 매체로 어, 자료를 생산하게 됩니다. 시청각 자료들을 아무래도 많이 생산하는 미술관의 경우다 보니까요. 그러다가 이것이 광매체로 변하게 되죠. CD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CD도 사라지고 USB가 되죠. 그래서 USB가 되다가 이제는 USB도 잘 아무도 쓰지 않고 이제는 그냥 클라우드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근 한 30년간의 그냥 너무나 급속한 변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는 80년대에 기록된 매체인 VHS, 자기 매체는 사실상 막 일부러 손상시키지 않았다면은 지금 틀어도 플레이가 잘 됩니다. 물론 그것을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데크가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더 발전된 혹은 더 후에 나온 CD라는 매체를 지금 틀어보면 이 광매체는 보관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작은 스크래치 하나가 나도 파일이 다 열리지가 않아요. 네. 그렇고 USB나 혹은 외장하드, 아카이벌 전용 스토리지 같은 게 아니라면은 그냥 한번 쾅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네, 파일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보관해야 되고 연구 보존을 해야 되는 아키비스트 입장에서는 과연 그냥 두어도 500년을 버티는 이 한지와 네, 이렇게 매년 관리를 해주고 변환을 해줘야 되고 또 VHS는 오늘날 그 전용 데크를 보관하지 않는 곳이 많으니까 이거를 또 파일로 변환해야 되고 그 파일의 포맷도 굉장히 달라져서 무압축으로 해야 되고 무손실로 해야 되고 그럼 그 파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지 서버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해외의 시각예술 기관에서 이런 파일은 3카피를 해서 서로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게 기본적인 그 대전제예요. 저희 미술관도 마찬가지로 그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료의 물리성을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디지털 자료지만 하드에다가 넣고 이 자료를 서버에 보관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서로 다른 장소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자료의 이런 변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오래된 올드 미디어를 새로운 매체로 계속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변환해 가고 이거를 영구적으로 미래에 물려주기 위해서 보존하고 이런 문제들은 참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영주 선생님께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아카이브의 어떤 이제 보관과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작품으로 이게 왔을 때요. 그 작가가 있잖아요. 원본이라는 개념이 있는 작품의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관리 디지털 매체, 저장 매체를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미술관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 부문 그 구분에서 그 뉴미디어 아트라고 속하는 그 장르의 작품들은 일단 외장하드에 그 원본 파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 보관용이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이제 뭐 상영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각 세부 한 작품당 이제 세부를 보관하고는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지금 파일을 보관하는 건지 아니면 이 파일이 담긴 매체를 보관하는 건지 사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 외장하드 후중 처리하고 우리가 수장고 안에 넣어두면 이게 과연 비물질 예술을 관리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전에 작업했던 어떤 사진이나 영상들을 제가 이제 잘 보관해주기 위해서 외장하드에 담아놨는데 이제 제가 한 뭐 1, 2년 후에 그게 필요해서 외장하드를 꽂았을 때 외장하드가 고장 난 거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거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적으로 박물관에서 수집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과거를 수집하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과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물성 기반으로 보관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 수집이나 보관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이제 현재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를 수집하는 그 방법도 이제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기관의 어떤 이제 지금 운영 방침 그리고 어떤 현황을 이제 알아봤는데 그에 반해서 외부에서 연구자로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제 활동하시는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면서 어떠한 문제점에 조금 문제 의식을 갖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기관의 어떤 시스템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이런 거는 뭐 보충 또는 수정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보완하려고 했다라는 점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장면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를 기록하고 소장하는 방식이 기존에는 보통 영상이나 사진 촬영이 주로 그런 기록 방식으로서 제한되어 왔던 것에서 과연 그 퍼포먼스를 기록하는 데에 영상과 사진이 주 매체가 되는 것이 좀 정당한가? 라는 것에 의문을 갖는 연구자들이 일단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각각의 기록물들이 서로 다른 위계를 만들어내고 어떤 것은 그냥 단순히 도큐멘테이션을 끝나는 반면에 퍼포먼스 영상은 또 다른 작품의 위상으로서 좀 가치를 받는 것도 이런 부분도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지점과 그리고 실제로 퍼포먼스를 다시 작동시킬 수 있는 뭐 스코어나 지시문 같은 것들을 소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게 퍼포먼스를 재현하는 데 필요되는 게 아니라 조각처럼 약간 물신화돼서 전시되는 그런 경향성들에 의해서 그렇다면 우리 기관이 만약에 좀 더 대안적이고 다른 방식으로 퍼포먼스가 이례적인 것에서 소멸되고 완결되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반출하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의 연구자당 한 최소 5명 정도의 작가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가상으로 퍼포먼스를 소장해 보겠다라는 설정을 제안드렸고, 근데 이때 가상으로 소장해 보겠다는 말 안에는 반드시 소장에 성공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 소장에 실패할지라도 그 왜 실패하고 어떤 부분들이 더 부족하고 그런 좀 더 자세한 결들을 확인해 보는 과정으로 를 다 담는 어떤 연구 프로젝트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작은 기관이고 새로 시작하는 어떤 연구 프로젝트여서 가능했던 지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각각의 사례들을 쌓아 올린 다음에 그 사례들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다시 정리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진 분류 체계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새로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의 어떤 그런 과정이 좀 수반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기존의 수집 이후에 연구가 진행됐던 거에 반해서 저희는 무조건 연구를 진행을 하고 그 연구 과정에서 작가가 생각하는 미래적인 소장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미 앞선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미래적인 기술이 달라지는 어떤 그런 매체나 아니면 전시장 컨디션 같은 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작가와 수집처 그리고 그걸 반출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라는 그런 태도와 생각들에 대해서 더 많은 긴밀한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하나만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필드 중에는 연도라는 부분이 사실 좀 제일 가장 좀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연도라고 하면은 사실상 작품이 발표되거나 아니면 퍼포먼스가 최초 상연됐던 시점, 과거의 시점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데 작가들한테 그럼 연도 필드를 써서 좀 제출을 해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연도가 여러 개인 팀 작가님도 계셨고 아니면은 뭐 표기 방법에서 쉼표를 쓴다던가 뭐 대시를 쓴다던가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저희가 보고서 그럼 이것들을 그냥 단순히
뭉그러뜨리지 않고 하나의 시제로만 고정하지 않고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기관의 퍼포먼스라는 거는 한순간에 이례적으로 종료되는 게 아니라 다시 미래에 다시 반출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니면은 언젠가 미래에 아직 시작되진 않았더라도 반출될 가능성을 가진 것, 이런 되게 다양한 시제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것들을 좀 다 담아낼 수 있는 것으로 연도하고 대시를 썼을 때는 지속하고 있다. 퍼포먼스가 이미 최초에 상연되었지만 끝나지 않고 지속되어 있다라는 그런 표시이고, 쉼표라는 걸 썼을 때는 계속 반출될 가능성이 있는 어떤 회차별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미정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다면은 시작되지 않았거나 미래에 한 번 더 반출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아예 미래적인 키워드까지 넣는 어떤 그런 새로운 필드를 좀 제안을 해보게 되었어요. 좀 덧붙여서 저희는 우선 부문을 나누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퍼포먼스가 결국에 수집된 방식이 지금 31개의 케이스가 전부 다 다른데 결국엔 돌고 돌아서 다시 영상이 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시문이 된 경우도 있고 그냥 문서가 된 경우도 있고 그냥 사진이 된 경우도 있는데 그것들의 어떤 최종 그 결정된 매체에 따라서 부문을 나누지 않고 이 페이지를 소장품 시스템을 열 때마다 계속 소팅이 순서들이 달라지게끔 정렬이 되고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접근할 때마다 그냥 무작위로 작품을 볼 수 있게끔 배열하는 것도 좀 저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랙티스 오브 컬렉션에서 뭔가 좀 대안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제 이런 이제 뭐 퍼포먼스든 사운드든 우리가 소위 지금 비물질 장르라고 얘기하는 이 작품 수집 또는 관리 기록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상적이거나 좀 더 나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혹시 기관의 사례를 알고 계신다면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기관이 되게 많긴 한데 뭐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 같은 경우도 뭐 공연 예술, 뭐 퍼포먼스 특히 이쪽 공연 예술 쪽으로는 특화된 아카이브를 수집을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봤던 기관 중에 이제 브리티시 라이브러리 이 사이트를 사실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영국의 어떤 그쵸 소리 전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소리는 뭐 자연의 소리이기도 하고 어떤 각 지역의 방언이라든지 뭐 이런 소리도 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연주 그러니까 뭐 19세기 말에서 뭐 20세기 초에 어떤 한 음악 그 클래식 연주를 하는데 어떤 지휘자의 어떤 실황 이런 소리까지 다양한 범주의 뭐 비물질 예술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운드들을 이제 그 수집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접근하는데 전혀 이제 사실 어려움이 없죠. 왜냐하면 어떤 기기든지 그 프로그램을 사실은 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적인 지원을 저는 이 이용자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해 주는 거에서 되게 이제 큰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방대한 양의 그 아카이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제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제 어느 곳에서나 열람 가능하도록 해놓은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고요. 그런데 더불어 이제 이 브리티시 라이브러리에서는 더불어 이제 결국엔 이 온라인 시스템도 결국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 문제를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웹페이지 하나하나를 또 이제 복원하고 이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그 프로젝트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간 이제 사라질 것들 혹은 이미 이제 사라질 위기에 있는 그 웹페이지들을 하나하나 그것도 다 이제 뭐 텍스트랑 이미지로 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물성 기반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저희도 좀 참고한 해외 사례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랑스에 있는 프랑로렌이라는 미술관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작품이 부패를 하는 경우, 그리고 안내자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의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작품들의 수집을 하고 그 작품들을 이제 그 연구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방식들을 택하고 있는데 어,
그 소장품들 중에서 특히 기존의 어떤 그 논리로는 어려운 작품들 위주로 수집을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렇게 좀 개별의 특성에 맞게 전시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티노세갈의 퍼포먼스를 좀 많이 수집을 해외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소개를 할 때 미술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어떤 그 대표되는 이미지, 정지된 이미지로 작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아예 비워두는 방식을 택하면서 작품, 소장품의 정보를 보여준다거나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도 많이 도움이 됐고 또 퐁피듀에서 작가와 미술관이 같이 이 작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보존을 하고 그리고 재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케이스를 개발을 하나둘씩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한 것도 있어서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기술의 문제는 이제 앞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얼마 전 9월에 재가동을 한 다다익선, 백남준의 다다익선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존 작업을 거치면서 상부에 있는 266대가 원래는 CRT 모니터였다가 이제 그 LCD 디스플레이로 이제 교체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체 이제 수리와 이제 보존 작업을 거쳤는데 이 재가동과 관련해서 이제 과천에서 이지 선생님께서 이제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즐거운 협연이라는 네, 전시를 기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다익선을 중심으로 백남준의 작품 그리고 아카이브를 좀 더 얘기를 들어보면서 2부를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이지 선생님께서 즐거운 협연 전시 준비하시면서 이제 아카이브도 많이 보시고 작업도 많이 보셨는데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다익선 자체는 되게 뭐 많은 대중들의 그 88년에 설치할 당시에 그 온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것만큼이나 지금 재가동을 했을 때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먼저 저희가 이 작품을 거의 한 34년 동안 운영을 해왔죠. 다다익선을. 근데 뭐 아시다시피 가정용 브라운관 TV, CRT 모니터는 원래 한 대가 그냥 가정에서 한 대, 두 대 정도가 동시에 켜지는 거를 그런 환경으로 설계된 어떤 하나의 그냥 기술 매체죠. 그 브라운관 모니터죠. 근데 이제 이게 1003대가 동시에 켜졌을 때의 어떤 전자파 간섭이라든지 그리고 하루 종일 이 모니터를 켜놨을 때의 어떤 이 손상도 같은 것들은 크게 이제 많이 고려되지 않고 작품이 설치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작품이 설치됐을 때부터 어떤 기술적인 한계라든가 이 미디어 작품이 시간성을 가진다는 거는 80년대부터 예견돼 왔던 문제인 것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보존 복원을 해오면서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4년에 걸쳐서 모니터 266대를 평면 모니터로 바꾸는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초반에 다다익선을 이제 보존 복원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여러 입장 차이가 존재했죠. 이제 원본의 아우라를 해친다, 원본성을 해친다. 라는 어떤 위험성이었죠. 그래서 이 굴곡된 화면으로 이 오래된 영상을 보는 것과 이 평면의 모니터로 그 작품의 소프트웨어를 보는 것은 이제 아주 명백하게 시각적 경험이 다르다. 그래서 원본성을 해친다라는 게 아주 큰 골자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작품을 플레이하지 않는 것, 과연 그것이 이런 타임 베이스된 이런 작품을 틀지 않을 것이냐, 사라지게 하는 것이 이 작품이나 작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냐. 이런 대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두 시각 다 온전하게 작품을 감상하고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 시각에서 이제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맞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 보존 문제에 처음 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 과연 그러면 무엇을 보존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핵심 문제로 떠올랐어요.
백남주는 비디오 아티스트인데 비디오 영상이 플레이가 되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핵심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우징이잖아요. 그 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이 하우징이 너무 중요해서 이것을 손상시킬 수 없어서 이 소프트웨어를 보여줄 수 없다면 결국은 작품을 사라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보존을 하자, 우리는 이거를 평면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외형의 하우징은 그냥 그 CRT의 브라운관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안에 평면 패널을 넣는 방식으로 오랜 토론과 전문가들의 협의 끝에 이런 식으로 보존 처리를 하게 됐고요. 그게 그 현재의 보존의 결정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백남주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나는 CRT 자체에 어떤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시에 널리 쓰이는 어떤 매체가 CRT 모니터였기 때문에 그것을 쓴 거다. 이거는 그냥 평면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적도 이미 하셨었고, 그리고 그 전권을 내 작품 수리의 그 전권을 테크니션 이정성에게 일임한다라고 작가가 개런티하는 그 보증서를 써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다익선을 그런 식으로 보존을 한 것이고요. 저희만 이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해외의 많은 기관들에서, 사실 백남준의 뭐 비디오 작품은 국내 기관뿐만이 아니고 해외의 수많은 기관들에서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상황은 다른 거는 뭐 200대 정도, 뭐 500대 정도가 쓰인 뭐 그런 작품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1000대가 넘게 쓰인 작품이 사실 없기는 해요.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이렇게 평면 모니터로 바꾼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도 평면 모니터로 다 바꿨었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이제 보존에서는 그나마 이제 상단부에, 그 작품의 상단부에 크게 보면은, 아래에서 바라보면은 크게 이제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평면 모니터로 바꾸게 된 것인데요. 질문을 보면은 과거와 이제 현재 기술력 간에 뭔가 이렇게 시차가 있었을 때 업데이트된 기술을 수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질문에 나와 있는데 저희도 다다익선 보존할 때 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266대만 수리했기 때문에 사실 1003대 중에서 뭐 25% 정도잖아요. 그럼 나머지 75%랑 이 새로 바꾼 평면 모니터랑 화질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평면 모니터의 화질을 떨어뜨리고 너무 신기술을 떨어뜨리고 기존의 브라운관 모니터에서 나오는 영상과 같이 어우러졌을 때 이질감이 없도록 그것을 맞추는, 오히려 노이즈 작업을 더 하고 이런 작업들이 더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다익선의 보존 문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작가가 작고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남는 게 이제 어떤 텍스트라든가 뭐 어떤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작품을 이제 보존하고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퍼포먼스나 이제 이런 작품의 어떤 이제 사운드도 설치가 같이 이제 동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도 설치 매뉴얼을 이제 수집을 할 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프랙티스 오브 컬렉션에서도 아까 이제 어떤 지시문이나 어떤 매뉴얼을 작가들한테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매뉴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저희는 가상 수집을 위한 조건 제안서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가상의 소장품 관리 시스템에 다 31개의 케이스에 해당하는 그 매뉴얼을 탑재를 해 두었어요. 근데 이 매뉴얼을 저희가 작성을 할 때에는 그 어떤 통일된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을 작가분들에게 요청했다기보다는 이 작가분께서 가능한 그 작가가 제작했을 당시의 원형의 상태를 똑같이 재현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혹은 그 이후에 어떤 소장처나 혹은 이 작품을 반출을 할 큐레이터에 위한 어떤 자율적인 해석 같은 것들을 더 기대하고 신뢰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가들마다 달랐고, 그것에 따라서 매뉴얼의 어떤 그 촘촘함이나 혹은 어떤 실험적인 그런 매뉴얼이 완성되는 양식 같은 것들이 달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매뉴얼은 작가와 인터뷰를 하는 방식도 있었고, 혹은 작가와 함께 이 작품이 전시될 수 있는 다양한 시공간 같은 것들을 지도로 그려보고 도면으로 그려보고 재현을 하면서
미래에 이 작품이 정확히 어떤 시공간에서 재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유형 안에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작가분들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같이 미래를 그려보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로 좀 추상적인 것들이 아예 있거나 혹은 아주 구체적인 것들 이렇게 좀 스펙트럼이 많이 넓었던 것 같고 저희가 실제로 이 가상의 소장품 시스템에 등록된 작품 중에 한 점을 올해 봄이었던가요? 네, 봄에 이제 반출을 했어요. 그래서 부산현대미술관에서 김홍석 작가님의 좋은 비평, 나쁜 비평, 이상한 비평 이 작품이 이제 2019년 플라토 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초연이 됐던 그런 퍼포먼스 작품이고 이 퍼포먼스 작품 연구를 담당하셨던 그 기획자분은 이민주 연구자님입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이제 비물질성을 수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건데 비물질성 안에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구슬이다 보니까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매뉴얼 얘기를 한 게 사실 그 비물질성을 어떻게 재현하고 그다음에 보존할 것인가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구술 기록이다라는 게 저는 이제 구술의 기록을 통해서 어떤 문자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거를 좀 보완하겠다는 접근으로 하지는 않아요. 조금 더 확장된 부분에서 저희가 그 구술 기록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물질성 안에 말 안에 있는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말의 태도, 그다음에 말의 느낌, 뭐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록의 영역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 조금 더 이제 좀 들어가자면은 이제 구술을 비물질적인 기록이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그게 허용되는 맥락이 저는 정신을 캡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구술이라는 말이 이제 주변인 구술도 있고 돌아가신 분을 둘러싼 주변인 구술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제2인자 구술도 있고 뭐 이렇게 2인자 구술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당사자만을 대상으로 한 구술을 우선적인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작가가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사실은 작품의 결과물이 컨셉인 경우에 개념 미술가인 경우에는 그 말 자체가 자기 작품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뉘앙스라든가 그다음에 작가도 사실 말하면서 사실 생각들이 많이 변하거든요. 그런 그 과정의 기록들을 저희가 어떻게 지금 포착하고 잡아내느냐 이 문제가 사실은 저희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거를 담아내기 위해서 그 과정별 기록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걸 사실 매뉴얼화 작업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1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 구술 기록의 가장 1차적인 기록은 영상물인 거고요.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뭐 아니면 기록원이든 대부분 다 이제 다음 세대에 넘기기 위한 기억 기관이기 때문에 남기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고 남기는 작업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물리적인 물성의 형태로 남겨야 되는 거고 물성의 형태로 남긴다라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어떤 우리가 촉각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의 텐저블한 형태로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이제 과정별 어떤 캡션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별 캡션 작업이다라는 건 캡처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그 구술 기록을 남기기 위한 앞뒤 작업이 다 들어가요. 예를 들면 왜 이 사람을 구술 기록을 남겨야 되느냐의 문제서부터 그 사람을 남기는 그 구술을 남기는 방법이 그냥 단순히 영상으로만 남기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장비를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누구랑 얘기하느냐의 문제까지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매뉴얼 안에 담겨야 되는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의 시간에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어떤 태도를 얘기하느냐, 그리고 그거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문제는 또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영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그 기록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원본 기록과 편집본 기록과 서비스본으로 세 가지로 또 나눠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세 가지 형식으로 또 남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사실 처음에 뭐 6mm 테이프, VHS, CD 뭐 이런 형태로 남겼는데 지금 아예 그냥 본 디지털 형태로 지금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휘발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 백업본 체제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네. 다음으로는
아까 지금 관리하는 어떤 온라인 시스템 얘기를 조금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일부에서 이제 프랙티스 오브 컬렉션이 그 온라인 시스템에서 어떻게 카테고리화하고 범주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접속하시는 그 어떤 사용자가 그 매번 들어갈 때마다 약간 다르게 보여진다는 얘기를 잠깐 하셨었는데 그 미술관에서 관리한 아카이브와 그리고 소장품을 관리한 어떤 온라인 시스템 이제 가장 이제 그 가까운 곳에서 사용하시고 또 관리를 하시는 분들로서 지금 이 약간 아카이브와 소장품을 관리 또 이제 운영하는 그 온라인 시스템의 어떤 문제점이라고는 할까요?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그 경험을 했을 때 지금 좀 많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그 고충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점 이상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작업을 한번 작년에 크게 해서 소장품 자료 관리과에서 개선 그 작업을 했어요. 많이 좋아졌죠. 성능 면에서는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이제 뭐 기록을 남기기는 하지만 시스템을 이제 직접 제가 관리하는 관리자는 아니어서 제가 관리 측면에서 뭐 어떤 문제점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런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 이게 과연 그러니까 관리자만을 위한 시스템이냐 아니면 관리자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에서 쓰는 학예사들을 위한 시스템이냐 그리고 과연 그리고 이 정보가 제가 알기로는 이 정보가 저희 누리집 홈페이지하고도 일부 정보가 이제 연동이 되는데 그럼 이용자들을 위한 시스템이냐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정말 이 기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의 그 정말 그 도큐멘테이션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오류 정보 하나가 파생하는 그 결과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오늘 대담을 준비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을 이제 좀 살펴보다가 이제 뭐 김홍숙 선생님의 그 사람 객관적 나쁜 해석이라는 이제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제가 제 기억 속에 제가 봤던 그 작품은 2012년도 올해의 작가상 때 그 이렇게 세 개의 방을 구성해 놓고 작가 그 퍼포머의 행위가 되게 중요한 작품인데 근데 정말 이거 조각 설치로 저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방을 구성했던 오브제들이 이제 그 수집에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각 설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근데 아무리 설명문을 읽어봐도 퍼포머의 어떤 행위라든지 뭐 이런 중요한 지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 시스템 안에도 이게 어떻게 수집이 됐는지 그냥 이 오브제에 대한 사이즈와 그냥 그거에 대한 설명 그냥 딱 그런 정보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특히 이런 뭐 퍼포먼스 개념에 들어간 이런 작품들을 우리가 수집할 때는 정말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퍼포먼스가 행해졌던 당시 뭐 분위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중요한 그 작가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빼곡히 기록되면 기록될수록 저는 정확한 기록이 되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정말 오직 관리자한테는 굉장히 관리자만 아는 그 정보들도 사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전시 기록도 난 분명히 명확한 그 전시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소장품 전 이렇게 해서 그냥 관리자는 등록을 시켜놓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소스를 우리가 이 정보를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대중에게 개방한다고 대중에게 우리가 공유한다라고 했을 때 소장품전은 정말 너무나도 무수히 많거든요. 어떤 전시 어떤 기간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고 도큐멘테이션하고 남겨놓는 이 작업 더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런 비물질적인 작업, 그러니까 왜냐면 뭐 사운드든 뭐 공연 퍼포먼스든 그때그때 그 한 회 한 회 공연되고 또는 설치됐을 때가 다 아카이빙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 그 중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관리 시스템에서 얼마나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조금 네, 저도 의문이 드네요. 그러면 아카이브 같은 경우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연구센터에서는 어떻게 비물질적인 작업에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카이브에서 아직까지 비물질만으로 뭐 이루어진 컬렉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뭐 비물질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비물질을 전자기록 혹은 본 디지털 자료까지로 확장해서 본다면은 아까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매체나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파일 포맷으로 변환시켜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뭐 이미그레이션을 하고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 아카이브 컬렉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건축가들은 흔히 쓰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죠. 예를 들면 CAD만 해도 일반인들은 사실은 그 파일을 잘 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 CAD에서 작성된 건축 도면 같은 것들을 그냥 오픈 포맷인 PDF로 구워서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약간 디지털 자료라든지 뭐 과거의 포맷이라든지 어려운 포맷 같은 것들을 약간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뭐 35mm나 뭐 예전 VHS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현대의 매체로 계속 바꿔가면서 뭐 보여주는 것, 이런 정도로 뭐 비물질적인 혹은 전자기록은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장품 자료 관리과로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 저희가 이제 AMS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이용주 선생님이 궁금해하셨는데, 소장품 관리 시스템이나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은 명백하게 관리자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네, 명백하게 관리자를 위한 시스템이고, 여기에 시스템 내부에 이제 그 관리자로서 들어가면은 어떤 한 작품이거나 어떤 한 아카이브를 홈페이지에 공유하기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에 한해서는 다음날 이제 홈페이지에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희가 폐쇄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공개될 수 없는 많은 정보들을 관리 시스템에 가지고 있어요. 뭐 단순히 작품의 제목이라든지 뭐 생산 연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공유돼도 되지만, 이거를 누가 소장했었다든지 소장자가 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판매를 하거나 기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저작권자의 실제 연락처라든지 사는 곳이라든지 이런 여러 개인 정보 같은 것들, 그리고 이것이 유통되었던 가격 정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일반 대중들에게 다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소장품의 입장에서 정보 이용자의 어떤 층위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상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리자 측면에서 소장품 관리 시스템이나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을 들어가면은 이용 환경, 접근 환경 이런 것들을 코드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코드로 관리한다는 말은 저희가 굳이 텍스트를 입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 란에 뭐 1번, 2번, 3번을 쓰면은 그냥 1번이면은 뭐 전체 공개, 2번이면은 부분 공개, 3번이면은 비공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저희 지금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의 그 시스템 설계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 시스템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희도 일단은 서비스보다 내부적인 관리가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에서 갈급증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러니까 구조체력의 예를 좀 들어보자면은 저희가 이제 워낙에 저희가 지금 구술체력 연구 사업에서 구술체력 컬렉션 운영관리 사업으로 지금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사업 뭐 내년이면 20년 차가 되다 보니까 뭐 운영했던 기간에 따라서 생산됐던 산출물의 규모도 워낙에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저희가 구술을 하면서 구술자들이 구술 내용에 부합되는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들까지도 지금 기증을 받고서 있기 때문에 구술체력 연구사업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연구사업 결과물 안에는 뭐 영상물, 시청각 영상물서부터 음성 기록서부터 뭐 체록문 이렇게 문질 그 종이 기록 지류도 있는 거에다가 그 구술자가 기증해줬던 기증 자료에 대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뭐 총수라던가 또 다른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었던 뭐 별도의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범위도 일단 좀 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아카이브에서는 영구적 보존이 목적이다 보니까 그 기존에 생산됐던 아날로그 자료를 계속적인 매체 변화를 하다 보니 또 이게 또 다른 결과물이 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안에서 원본하고 편집본하고 서비스본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필요할 때 탁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냥 뭐 단순히 외장하드 있으면 수정고 가야 되는 거고요.
서버에 있으면 서버 가서 찾으면 되기는 하는데 이 방대한 결과물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될 때 또 활용도 제대로 되는 부분이니까 관리적인 수요가 우선 좀 커서 지금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 결과물도 안 나와서 좀 저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구술 체력 컬렉션의 효과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데이터 카탈로그 구축 방안 연구라는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비밀주에서 데이터로 넘어가야 또 복잡해지는데 이 데이터라고 지금 보는 범위는 구술 체력 통해서 나왔던 산출물, 원천 결과물에다가 이를 통해서 추출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범주의 결과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 위치 파악을 하고 찾을 수 있을지를 찾기 위한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어 보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말에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될지 저도 봐야 되지만 이 카탈로그를 만들고 카탈로그를 통해서 지금 저희의 지금 데이터 관리 환경에 대한 진단도 당연히 해보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검색 환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제안을 받는 결과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 책임을 맡아주신 분께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계속 이제 저희랑 같이 그 상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작품을 원본을 업로드하고 그걸 전시를 하는 형태로 관람하는 어떤 사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뷰어를 붙인다던가 하는 좀 더 전문적인 관람 장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맥락에서는 좀 문제점이 벗어나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소장품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정보를 보는 사람이 관리자에게만 있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일반 사용자에게까지 공개한다라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그 데이터를 결국엔 입력하는 거는 연구자와 관리자이고 그 과정에서 작가가 원치 않은 정보들은 당연히 누락될 수밖에 없는 그 지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가는 계속 아마 저희가 그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격차를 좁혀 나가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까 연도 말씀 진짜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런 연도 체계를 갖고 싶고 이게 제대로 된 분류와 소팅이 되게끔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시제가 여러 개다라는 것 자체를 개발해주는 쪽에서 잘 이해를 일단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전까지는 연도라고 하면은 하나만 이렇게 숫자로서 입력을 하면은 그 숫자에 맞춰서 위아래를 그 소팅을 한다던가 하면 되는데 이건 되게 현재 진행형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아예 발생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정말 추상적으로 연구자의 입장에서 제안할 수 있는 것과 그게 개발자의 입장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에서의 괴리 같은 게 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도 새로운 사이트로 업데이트가 될 때 분명히 보완해야 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사이트의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야 하고 그 업데이트 될 때 새로운 논의들은 무엇이 있을지를 좀 고민하는 게 저희가 단순히 어떤 사안을 마주했을 때 너무 이렇게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정말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지향성을 좀 담아내고자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결국은 이게 아까 계속 저희가 뭐 거의 2시간 내내 얘기했던 그 저장 매체 그리고 구현해야 할 때 어떤 그 지지체가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상용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떤 이제 신기술이 계속 이제 예술가들도 작품에 적용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작품화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또 수집이 되고 보존을 해야 할 텐데요. 그 매체가 앞으로 이제 더 다양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자명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먼 미래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곧 당면할 문제인 듯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럼 이렇게 다양화되는 예술 매체를 수집하고 보존할 때 미술관 혹은 뭐 기록원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연구자분들 또는 이제 활동가분들은 이러한 이제 더욱 다양화되는 매체를 수집하고 보존할 때 어떤 좀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사실은 작품의 양태가 비물질화 되면서 이렇게 다양해질수록 저는 그거를
캡처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정보들에 대한 메타를 잘 확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체 변환을 한다 그러면 매체 변환한 시점은 언제고 매체 변환할 때 들어갔던 장비들은 무엇이고 프로그램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기술 조건 요건 하에서 얘네들을 이제 매체 변환을 했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그 부분은 이제 이지수님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예술의 어떤 장르와 어떤 장비들로 또 어떻게 그 기존의 관념을 깨트리는 작품을 하실지 어떤 장비를 새로 쓰실지 저희로서는 아직 뭐 대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 아카이브로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계속 기록을 해야 되는 일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작품이 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 같은 것들을 좀 놓치지 않고 아까 이제 이거를 정보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메타를 잘 추출하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영주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김홍석 작품을 수집하는데 결국 그 어떻게 보면 사실 중요하지 않은 그 오브제의 그 크기까지는 다 재면서 왜냐하면 그건 매뉴얼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퍼포머의 행위는 하나도 수집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 작품에 사실 굉장히 큰 본질을 놓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스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어쨌든 그 작품의 어떤 성격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하고 그것들을 물리적인 형체로서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그 작품에 따라서 계속 일률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그 작품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나 원본성을 잘 기록하기 위한 환경들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바꿔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시대의 요구 니즈가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미술 매체도 변했고 수집하는 방식도 달라졌고 그것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방식도 다 달라지잖아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되풀이하자면 과거 현재도 중요하지만 네, 미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저희는 늘 소장품이 수장고에 부합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많이 수집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작품, 그리고 과거에 이미 완료된 작품들 위주로 수집이 되어 왔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이제 새로운 작품의 양상들의 수집이 논의가 되고 오늘날 있으니까 이때 기존의 소장의 체계와 그리고 새로 수집의 논의 대상이 되는 작품들 간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두 개의 텐션을 서로 어떻게 갖고 우리가 논의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끄럽게 해결을 하는 방식보다는 개별적으로 충돌을 또 만들어내고 소장 시스템이 바뀌고 그런 방식으로 서로 호흡하는 그런 관계들이 많이 앞으로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에 살짝 덧붙여서 결국에는 소장 이후에도 이게 종결된 사건으로 이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산탄한 믿음의 관계를 만들고 긴밀한 소통이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5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다시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저희가 전시를 할 때 물론 이제 지금 청주 프로젝트 같이 현장에서 신작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작품들은 이제 대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이제 관람객분들한테 오픈해서 이렇게 전시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작품이 소장을 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특히 이제 국립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좋은 작품, 좋은 상태의 작품을 보여드리는 것이 의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어떻게 영구적으로 관리하고 또 수집을 잘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후세에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대담은 마치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